며칠 동안은 저도 역시는 시장이 조금 평온할 수 있다. 완연한 바닥이다. 자, 진입하자, 돌격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길게 놓고 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더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신호가 나올 때, 이때가 진짜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일단 그래도 나스닥을 한번 잠깐 그렇죠. 좀 네. 돌아보고 가야겠죠? 미국 시장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랑 납과대로 인한 뭐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이 상승들이 이 랠리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우리가 바라는 큰 폭의 반등 있잖아요. 저희가 바라는 반등은 사실은 나스닥이 14,000을 넘어가서 15,000 부근까지 올라가는 반등은 저희가 바라는 반등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경기 지표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7월에도 여전히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뭐 0.75%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연준의 어떤 의원들도 많고,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은 0.75%가 이례적이라는 어떤 표현은 했지만은 그게 0.5가 됐지 0.75가 됐지, 또 6월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CPI가 어떻게 좀 발표될지 7월에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반대매매 나오고 뭐 CFD 물량 줄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완연한 바닥이다, 자 진입하자, 돌격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시장을 좀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며칠 동안은 저도 역시는 시장이 조금 평온할 수 있다라고 좀 봐요.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빨간불이 조금 들어오는 시장이 며칠 동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그게 지속되면서 뭔가 우리에게 달콤한 어떤 시간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고통스럽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손절을 조금은 손실폭을 좀 줄여서 손절을 하고 현금을 좀 마련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시장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장시영 차장은 이제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하셨지만 7월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8월 정도에 다시 한번 또 요동치는 변동성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7월에 이제 6월달 CPI가 나오게 되고 금리 인상하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출렁거릴 수 있고요. 정말 좋은 상황이 오면 8월에 썸머 랠리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죠. 하반기 지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는 언제냐면,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연준이 금리를 다시 재차 인하하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1.75%인데 사실 3.5%, 4%까지 목표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수치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위로 아래로 왔다 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찍고 3.5에서 4%까지 기준금리를 미국의 연준이 만들고 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때부터 연준이 금리를 재차 다시 한번 인하하는 과정이 만들어졌었을 때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 주식을 돌격하자, 진입하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런 어떤 위아래 상하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 전략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그게 아니시라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보유한 종목을 좀 더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든다고 한다면, 올랐을 때 조금 손실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고 다시 빠졌었을 때 사서 평단가를 좀 줄여놓는 이런 전략적인 방법도 좀 활용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너무 낙관하지 말자. 오늘 뭐 갭상승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네네네.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죠. 위험 요소들이 많다. 지금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뭐 당분간 며칠간은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네네. 어떤
것을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사항으로 뽑으셨는지. 일단은 투심 자체가 위축돼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일평균 뭐 반대 매매가 사실은 212억 원으로 이제 5월 대비해서 28%좀 늘어났고요. 이게 7월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왜냐면 올랐다가 또 빠지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영향, 신용이 20조 원이 넘는 육박한 금액에서 물론 2조 원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건 맞거든요. 시장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매매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여유가 생기면은 신용은 다시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야 바닥이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또 한 번 줄어들 수 있는, 늘었다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근데 느는 구간에는 이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좋아지려고 하겠지만 그 부분이 다시 또 빠지면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살얼음판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 26일이죠. 26일. 27일 오늘. 네, 오늘 27일이고 28일 내일이죠. 내일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인데 이틀 전에 이제 발표됐던 내용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 전에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5월 55.2에서 50으로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본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이 뭔가 이 6월 CPI에 대한 어떤 이 불안 심리 때문에 또 한 번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되면서 뭔가 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쨌든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조업을 통한 어떤 이 경기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저는 바라는 건 아닙니다. 소비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 앞으로는 소비가 항상 우선이 되는 소비 위주의 어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향후에 조금 시간을 좀 시계를 좀 길게 놓고 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라는 이런 단어들이 더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의 PMI도 좀 발표가 있습니다. 6월 30일에 중국의 PMI도 발표가 있는데 50 미만으로 한 3개월 연속 지속이 되다가 전월에는 48.40으로 좀 반등이 있으면 세게 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50 이상으로 좀 올라서면서 이머징 국가의 어떤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늘려서 지금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로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당분간 좀 숨통이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수 자체가 우리가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안정권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이런 지표들 좀 확인을 하시면서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는 불안감을 가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은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항상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네.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섹터 중에 하나죠. 항공주. 항공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목들이 또는 이 여행사들, 각종 여행사들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좀 맞췄고 그리고 실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행 패키지 상품, 해외 여행들도 태국이라든지 일부 국가들은 이제는 코로나 방역 프리패스를 적용을 하면서 여권만 있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이런 정책들을 좀 펴고 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좀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비싸요.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이제 이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좀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면 머뭇머뭇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예전에 비행기 값이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있다면 지금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패키지로 가는 것도 한 100만 원 정도면 뭐 2박 3일 이렇게 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2박 3일 이렇게 좀 갔다 온 것 같은데 이게 갑작스럽게 또 한 50만 원 좀 올라 있고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모든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17일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177.08달러입니다. 그러면 6월보다 128.9%가 상승한 거예요. 작년 6월보다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인 거죠. 물론 작년 6월에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유가도 좀 바닥 수준에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었고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유가가 급등하고 항공유가가 급등인데 이건 좀 너무 과하게 급등을 한 거잖아요. 리오프닝 수요까지 겹치면서 너무 과하게 급등을 한 부분도 있고 전달하고 비교해도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영업 비용 중에 유류비 지출 비용이 30에서 40%인데 이 부분을 좀 따져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행객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또 여행객 수요가 어느 정도 왔다 하더라도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유류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크게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단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게 되면 환율까지 또 고려를 해야겠죠. 1,300원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해외여행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또 면세점을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환율 감안하면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 수요가 예상보다는 또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대한항공이라든지 각종 여행사들 있잖아요. 하나투어라든지 다른 여행사들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항공주들은 당분간은 조금은 접근을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리오프닝 수혜주로만 너무 보시고 접근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이 좀 들어들고요. 특히나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대형 여행사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현금이 거의 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자본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유상증자는 하기는 했지만 영업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항공주와 관련해서는 우리 현직 기장, 현직 그 팀장, 항공기 기장이시고 수석 기장 그분을 모시고 한번 방송을 했는데 네. 영상 올라가자마자 항공사에서 내리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네. 그게 이게 여행객이 늘어난다고 항공사 무조건 좋아진 건데. 네. 수입에 도움이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수익 그러니까 이익의 60%가 비즈니스석에서 나온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석이 아무리 여행객이 늘고 해봐야 이익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기업들의 출장으로 그렇죠. 인해서 발생되는 이 비즈니스 클래스 이쪽이 매진이 돼야 이쪽이 많이 팔려야 이익이 늘어난다.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그쪽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항공기들이 전부 그동안 이익을 냈던 게 그 화물로 냈잖아요. 화물 가격이 막 그렇죠. 엄청나게 뛰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운송비가. 네네. 근데 사람을 태우면은 화물도 그만큼 빼야 된다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인력은 더 들어가야 되고 서비스 맞습니다. 인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익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유류세 부담까지 있고 환율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너무 크게 갖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건 맞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내부의 시각, 내부 인사이더라고 하나요? 그 내부자들의 그 이야기가 참 도움이 되는데 맞습니다. 기업들이 싫어해가지고 바로 올리고 몇 시간 만에 허겁지겁 내려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바로바로 이게 확인이 됐나 봐요. 어떻게. 네. 항공사들은 그거 아주 예민해요. 그거. 네. 나도 그래서 될까 싶었는데 네. 자, 어쨌든 지금 한국 증시가 네. 사실 6월 달에 세계 꼴찌라고 성적이 네네. 코스닥이 1등이라고 그러고 코스피가 2등인가 그런 것 네.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도 더 떨어졌을까요? 이제 신용하고 CFD가 본격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CFD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고, 이제 그 부분이 한번 나가고 나니까 뉴스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신용 반대매매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2조 정도가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대매매 나면서 2조 정도가 줄었고, CFD는 지난달에 5조 정도였는데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물량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 4조 정도 금액이 맞는 거고요. 지금 예탁잔고가. 근데 이제 거래 금액이 굉장히 컸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70조 1천억, 이제 70조
70조 1,000억이라고 해요. 70조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 거래되는 거랑 거의 맞먹는 정도 수준으로 이 CFD 거래 규모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항상 풀매수, 풀매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되면은 거래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충격도 좀 세게 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물량들이 좀 이제 쏟아져 나왔잖아요. 한 번. 그렇죠. 안 좋은 물량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장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물량이지만 장이 빠졌었을 때는 한 번은 쓸고 내려와야 되는 물량들인데 그게 크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간은 시장이 조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변동성이 커지지 않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다음 또 변동성을 대비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뭐 아침에 갭 상승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전강 후약으로 만약에 끝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마이너스는 아니겠지만 전강 후약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침에 갭 상승하는데 단기 매매하겠다고 너무 또 달라붙어가지고 수익률을 조금 잃어버리시는 손실이 발생하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상승을 좀 즐기시되 그 상승을 내가 현금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끝났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찐바닥은 아니거든요. 또 한 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간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가장 핵심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 유가가 지금 아직 100불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죠. 유가가. 과연 이 107불이 예전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110불 이렇게 갔을 때 대비해서는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130불 이렇게 갔을 때 낮은 상황이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저유가일까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100불 이상으로 107불이면 고유가입니다. 또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틀어버릴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저 이 그래프가 꺾인 게 막 얼마나 다행일까. 왜냐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130불, 뭐 150불까지 예상을 했었으니까 연말에. 그렇죠. 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더 올라가지 않는 게 그렇지. 다행이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하자면 인플레에 대한 어떤 고통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직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나오는 반등은 이런 단기적인 어떤 수급 이 조금은 시장에 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들이 일순간에 좀 시장을 한 번에 조금 쓸어 헤치고 그것들이 조금 한 번 일단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폭의 어떤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시장에 아직은 없다라는 점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우리 그 장시영 차장님은 되게 이제 신중한 스타일이시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리스크에 대비하고 뭐 하여튼 확실해질 때까지 지표가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이시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지표를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어쨌든지 간에 90불 밑으로 200일선 밑으로 해서 100불 밑에 90불 밑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가장 큰 신호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우디가 갑자기 증산을 한다든지 또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뭔가 화해 모드로 가면서 러시아의 어떤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부분을 좀 해제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할 텐데 미국이 3.5% 4%까지 이 정점을 찍고 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신호가 나올 때 이때가 진짜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수가 예를 들면 2,300이 아니라 2,400, 2,500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반등이 먼저 나와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2,366 여기서 다 질러놓고 기다린다? 다시 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2,200이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2,3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항상 왜냐면 출연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다 들어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근거가 뭔지 그게 납득이 되고 또 팩트 체크해 보니 맞구나. 그다음에 또 반대되는 왜냐면 우리 출연자들도 성향에 따라 다 의견들이 다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시기를 자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지 말고 말을 믿고 누굴 믿어? 나도 연준 파울도 못 믿겠는데 내가 장 차장을 어떻게 믿어? 아무리 교회 오빠라도 점검하시는 겁니다. 점검하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니까요. 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중립적 시각에서 여러 관점들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는 방향을 찾아야겠죠. 자, 기업들이 14조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다.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의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시계를 살짝만 더 한두 달만 길게 놓고 봐도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오히려 좋아졌지만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안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는데 그 영업이익 1,000억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1,000억을 다 벌어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데 영업이익 흐름 좋게 나온 이유가 뭐냐? 재고자산 평가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판매가 안 되니까 공급난에 의해서 판매가 안 되니까 재고만 급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에 의한 평가이익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부분. 그래서 현금성 이익은 갈수록 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 잘 보십시오. 이제는 7월 되면요. 벌써 이제 7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쯤 삼성전자 필두로에서 실적 발표 시작이 됩니다. 대형주들이요. 그러면 8, 9월 되게 되면 8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겠죠. 그럼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거는 영업이익단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오늘곳이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정말로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그게 플러스가 되고 영업이익이 제대로 찍혔다고 하면 그 회사는 옥석가리기를 하면서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는 우리가 1분기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 자체가 15조 3,245억,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도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착시 쇼크가 맞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자료 같은 경우 지표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직접 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1분기 때도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서프라이즈로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가 늘었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져요.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올것이 그 실적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개미두목님, 개미두목 아주 너무 신중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물려본 사람만이 알죠. 그렇죠. 네, 저는 손절해본 사람만이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한번 제 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1억 포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5개,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5개, 10개 종목이 다 풀었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20% 물린 종목도 있고 30% 물린 종목도 있습니다. 심지어 40% 물린 종목도 있습니다. 저도요. 고점에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능에 의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부분이 틀렸을 때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현금을 30%, 40%를 만든 거거든요. 저도 손절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좌를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놀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근데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다만 계좌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라도 벌어놓고 계속해서 그거를 조금 롤링을 좀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으신 분들만 하시는 거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평단이라도 낮춰놓으시려는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장기로 갖고 간다 하더라도 10,000원짜리가 8,000원이 됐어요. 8,000원에서 9,000원 되면 9,000원에서 조금이라도 팔아서 다시 8,000원 왔었을 때 좀 사놓으면 평단이라도 낮춰놓을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 정도 움직임은 이런 눈에 보이는 변동성 시장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드리는 거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랠리가 시작되는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유가 그리고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요 세 개입니다. 뭐 유가는 인플레이션이랑 바로 연동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차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때는 이미 다 또 많이 선반영돼서 그렇죠. 가격이 올라 있지 네. 않겠냐. 그러니까 싸게 네. 살려면 지금 이렇게 위험할 때서부터 공포심에서 사야 되지 않냐. 지금 공포가 이미 지나갔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공포가 좀 지나갔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음번 공포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 공포를 준비를 하실 때는 지금 올라가는 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놔야 다음번 공포에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개미두목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네. 내일 찐시황. 찐시황. 네. 네, 찐시황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